이번에는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지화입니다. 아, 신경증적 방어 기제는요, 양심에 관련돼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오거든요. 이제 내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에 내 양심이 불편해. 근데 양심이 불편할 때, 내 불편한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이지화는요, 어, 이렇게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이 너무 장황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어려운 말을 쓰거나 이 모호한 말을 쓰거나 이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야? 막 전문 용어를 막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빙빙빙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양심에 불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직접 보기보다는 어렵게 빙빙빙빙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지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하고 친밀감을 만드는 일을 힘들어 합니다. 사람은 힘든 거, 사람이 왜 대화하기 힘드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내 감정이 다칠, 내 감정, 내 양심이 다칠까봐 그 무생물체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쁜 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화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꽃에 정성을 주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친밀감으로 다가갔을 때 잘해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 내 양심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면의 감정을 피하려고 외적 현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지화 현상이 좀 생기냐면요. 그 말년 병장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이지화 현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군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달력 같은 거 보면서 날짜를 치는 거예요. X. 이 사람이 그러면 군대에서 그 말년에 보내는 시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싫은 거예요. 네. 싫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달력에 이 X자 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갈 날만 기다리지 그 안에서 있는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이지화는 그런 친밀감, 상황, 사람 이런 것들과 친밀감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어 기제 이지화를 쓰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화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은 어려운 말을 하면서 관계도 한 발 딱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거든요. 왜? 말이 장황하다 보면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일까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일까요? 대화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몇 마디 안 해도 상대방 이야기 들으면서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랬어? 네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대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네, 친밀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본인 스스로 양심의 문제에서 발현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려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하고 좋은 관계는 뭐예요? 한 발 떨어져서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이 사람의 잘못을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 이 사람은 더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옆에 가만히 오래 있어 줘야 신뢰라는 게 쌓여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문제를 이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지화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위, 대치, 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위가 뭐냐면요. 전위, 옮겨진 거죠. 만족되지 않는 충동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막 분노가 차 올라왔어. 내가 힘들어. 야, 여러분,
그러면 이 풍선의 그 스트레스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차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한쪽이 팍 스트레스를 받아서 눌렸어요.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풍선은 다른 쪽으로 삐져나가죠. 그래서 이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어요. 약한 존재 쪽으로 스트레스가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가면 그게 아이한테 가고 아이는 동생한테 가고 동생은 막내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이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를 약한 쪽으로 그냥 밀어내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결국은 누구한테 가요? 가장 약한 존재한테 가잖아요. 결국 스트레스를 본인이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이렇게 계속 전이된다는 거. 그리고 이 전이되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스트레스를 계속 전이를 받는 쪽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아버지를 보고 놀란 가슴,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전이가 이렇게 전치를 만들어요. 전치를 만들고 이제 전치 반대에 이제 대치가 있어요. 대치는 뭐냐? 내가 이쪽에서 받았어.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그러면 이 대치를 어디로 해야 돼요? 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가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무서우면 무서우니까 그거를 나보다 약한 쪽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전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나한테 뭔가 스트레스 행위가 왔어? 그러면 그거를 잘못 풀어내는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집에서 전화 오래 쓰는 아내에게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전화를 좀 한다고 해서 난 텔레비 보고 난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한테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네,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맞아놓고 약한 쪽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 또 그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전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본인이 그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상을 잘 해소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상사들이나 그리고 이제 자기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저항을 하게 돼요. 저항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같이 저항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전치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그게 아버지처럼 권위자를 보고 나서 똑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렇게 그 피해가 한쪽으로 전해지는 전이에 대한 방어 기제는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상담 사례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자기가 어렸을 때 무섭게 자기를 다루고 혼내켰던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청년이 상담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대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알려달래요. 아니요. 우리 청년분 마음속에 그 답이 있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음이 진짜 편안해질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나간 사건, 내가 습관이 되어버린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걸 바깥쪽으로 자꾸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아버지 쪽으로 이게 본인이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결국 본인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을 아버지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이제 막 갈등이 막 생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전유라는 거,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어. 그때는 아버지가 권위자였고 내가 약했으니까. 근데 역전이 됐어. 아버지가 노인이 되고 내가 이제 젊은이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걸 돌려주고 보니 그런다고 속이 시원하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버지한테 본인이 잘못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받았던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나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넘겨줬다고 끝난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돌려줘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상황, 그때 그 아버지가 미숙하게 나한테 행동하고 엄마한테 행동했던 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인지적인 통찰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게 되면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겠죠. 결국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더 힘이 센 사람이 하나요? 약한 사람이 하나요?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아지고 아버지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우월해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용서를 하고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길까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약했던 젊은 과거의 그 남자, 그 아버지는 이해가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연민이 생겨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그 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내가 이해해주고 당신이 지금 힘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라고 생각이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용서. 전이와 대치와 전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개선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다른 쪽으로 이거를 전이시키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결국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물론 이런 문제들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상담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담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면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용서, 자기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전이에 대한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들 자기 마음의 상처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